당신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850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자식은 7천만 원짜리 요트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78세 김영수는 그날 아버지 노릇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허름한 땅이 200억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복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25년 4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삐삐삐 울리는 기계음. 여긴 병원인가?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씩 택시를 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홀로 남아 매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명동 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간신히 차를 세우고 119에 전화한 것까지 기억납니다. 그 후는 기억이 없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있으십니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영수 환자분 보호자 오셨나요? 담당의 정민호가 차트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환자 본인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혼자 계십니까? 네.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 간부전증입니다. 간부전증이요? 네.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CT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민호가 차트를 영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수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75년을 살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수술은 얼마나 큽니까? 간 기능 회복 수술입니다. 복강경으로 진행하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 회복 기간도 최소 3주는 잡아야 합니다. 비용은요? 영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민호는 옆에 서 있던 행정직원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여성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약값 포함해서 약 850만 원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성금으로 500만 원은 내일까지 입금하셔야 수술 스케줄 잡을 수 있습니다. 850만 원. 영수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먼 숫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2만 4,500원. 하루 12시간 택시를 몰아도 기름값, 렌트비, 보험료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은 하루 7, 8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게다가 5년 전 아들 결혼할 때 빌려준 6천만 원 대출금도 아직 4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행정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보호자분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3시까지 성금 입금 안 되시면 수술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돌아와서
영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병실에서 환자 가족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병실에서 나와 전화로 엄마 괜찮으시대. 걱정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나는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는 이름이 몇 개 없었습니다. 아들 재훈, 며느리 미연, 택시회사, 정비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5년 전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며느리 미연과 결혼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요라는 문자 한 통이면 끝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한 달 뒤에 카톡으로 사진 한 장 보내온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 재훈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바쁜 듯 건성으로 대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훈아, 아빠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인데요. 차갑습니다. 예전에 아들은 아빠 하고 밝게 전화를 받곤 했는데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소리에 놀람은 있었지만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급성 간부전증이래. 이번 주 안에 수술 안 받으면 위험하다고. 아, 그러시구나. 어느 병원이세요? 중앙병원이야.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은 전화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아. 네. 수술비가 85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짧지만 끔찍하게 긴 침묵이었습니다. 영수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 톤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재훈아, 아빠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의사 선생님이. 무슨 수술인데요? 나이 드시면 몸이 안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푹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재훈아,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에이, 아버지. 요즘 병원들이 다 그래요. 괜히 겁주는 거예요. 큰 수술 시켜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바쁘고요. 미연이도 새로 사업 시작한다고 정신없어요. 저희도 대출 이자 갚느라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어디서 850만 원을 구해요? 그럼 영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미연이하고라도 상해 좀.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연이한테 왜 부담 주세요?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약 드시고 쉬세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재훈아.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사에서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다시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영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0년간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3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 재산 8천만 원을 털어 전세 보증금을 보태줬습니다. 손자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는 아기용품 200만 원어치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850만 원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아빠, 물 드세요라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더 충격적인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병원 다음 날 오후 김영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재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78년을 살면서 이토록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850만 원. 평생 40년을 택시 핸들을 잡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돈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 성금 500만 원 입금 안 되시면 내일 퇴원 절차 진행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알아볼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이미 아들에게 다 줬고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영수 씨, 어쩌다 이런 일이? 옆집에 사는 박정숙 할머니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의 정숙은 영수와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이웃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정숙 씨.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수는 애써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별일 아니야. 얼굴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재훈이는 알아? 재훈이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정숙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얘기가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은 했어요. 그럼 곧 오겠네. 재훈이가 효자잖아. 어릴 때부터 착했는데.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과일을 깎으며 이런저런 동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영수 씨, 이거 좀 봐요. 뭔데요? 우리 막내딸 지은이가 호텔 케이터링 회사 다니잖아요. 어제 한강 크루즈 행사에 나갔는데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숙이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며 영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누구 같아요? 순간 영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린 크루즈 선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깔끔한 네이비 턱시도를 입은 아들 재훈이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홍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미연이 고급 핸드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어제요, 어제 저녁. 어머, 영수 씨 손이 왜 이렇게 떨려요? 괜찮으세요? 아니,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배경에는 장인어른 고이 축하라는 금색 글씨의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미연의 아버지로 보이는 70대 남성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었고 주변에는 30여 명의 하객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게 미연이 아버지 칠순잔치인가 봐요. 어머나, 이런 데서 사돈 잔치를 해주다니. 영수 씨, 재훈이가 효자네요. 근데 말이죠. 정숙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 말로는 이 크루즈가 보통 비싼 게 아니래요.
한 사람당 기본이 40만 원이고 이렇게 샴페인에 전문 케이터링에 사진사까지 부르면 적어도 7천에서 8천만 원은 든다고 하던데요. 7천만 원. 그 숫자가 영수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어제, 분명 어제였습니다. 자신에게는 85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아들이 저희도 대출 이자로 바빠요.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차갑게 전화를 끊었던 그 아들이 바로 다음 날 7천만 원을 쏟아부어 장인어른 잔치를 열었습니다. 영수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정숙이 놀라서 영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사진, 더 있어요? 네, 있어요. 지은이가 여러 장 보냈는데 영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 재훈이 300만 원짜리 돔페리뇽 샴페인 병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그 다음 사진. 미연이 1천만 원대로 보이는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고 친구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또 다음 사진. 전문 사진사가 대형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 재훈과 미연 부부가 장인어른을 가운데 두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크루즈 갑판에서 펼쳐진 뷔페 테이블, 랍스터, 스테이크, 캐비아가 가득했습니다. 40년. 영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40년을 혼자 키웠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재훈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영수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 시동을 걸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17시간씩 핸들을 잡았습니다. 재훈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 2천만 원을 마련하려고 3개월간 밤샘 운전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 재산 8천만 원을 털어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손자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는 기저귀부터 유모차까지 200만 원어치를 사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85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장인어른 잔치에는 7천만 원을 쓴 겁니다. 정숙 씨,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 제 휴대폰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영수 씨,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랑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이 돌아간 후 영수는 받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는 아들,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며느리,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그 사진 속 어디에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은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재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뒤에서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아, 지금 어디 있니? 저희 지금 처가에 있어요. 어제 장인어른 고이 잔치했거든요. 시끄럽죠? 크게 말씀하세요. 영수의 손이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크루즈에서 잔치했구나. 전화 너머로 재훈의 당황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몸은 좀 괜찮으세요? 그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었니? 아버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7천만 원이라던데. 재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으로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장인어른이 저희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라. 영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강 위에서 지금도 자신의 아들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영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 사흘 후 오후 2시. 김영수는 병원 1층 로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퇴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성금 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물 건너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자 영수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를 부축하는 가족들, 꽃다발을 든 문병객들, 휠체어를 밀어주는 자식들,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수? 김영수 맞지? 누군가 영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돌리자 말끔한 네이비 양복을 입은 70대 중반인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지만 한 번에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누구세요? 이 자식아. 나야 나. 이태준이야. 순간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그래. 베트남에서 같은 소대였잖아. 50년 만이다. 진짜. 이태준. 1968년 베트남전에 함께 파병됐던 전우였습니다. 당시 태준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군에 자원 입대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소식이 끊겼는데 50년 만에 이렇게 재회하다니. 태준아, 정말 너구나.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영수의 거친 손과 태준의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습니다. 야, 영수야. 근데 너 여기서 뭐해? 어디 아파? 태준의 관심 어린 눈빛에 영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50년 만에 만난 전우가 보여주는 따뜻함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별거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영수는 애써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별거 아니야? 얼굴이 이렇게 상해 있는데. 어디가 아픈 거야? 태준은 영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이 안 좋아서. 급성 간부전증이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그럼 빨리 받아야지. 왜 여기 앉아 있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이제 곧 받을 예정이야. 순서 기다리는 중이야. 하지만 태준은 영수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흘렀어도 전우의 거짓말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태준은 병원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 직원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왔습니다. 영수 앞에 선 태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영수야. 태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돈 때문에 수술 못 받는 거야? 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부끄러움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850만 원 정도. 그게 뭐가 큰 돈이야? 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야, 김영수. 너 1970년 1월 15일 기억 안 나?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우리 소대가 베트콩 매복에 걸렸을 때 말이야. 태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어. 피가 엄청 쏟아졌고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지.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혼자서 나를 업고 적진 한가운데를 300m나 뛰어서 구급소까지 데려다 줬잖아. 총알이 빗발치는데 말이야. 영수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19살 태준이 피를 흘리며
형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형님, 제가 살면 꼭 이 은혜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 태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이태준, 태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XXX. 나 지금 변호사야. 서울에서 제일 큰 로펌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 그때 내 덕분에 살아서 공부할 수 있었고 사법시험 붙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무슨 소리야? 다 내 덕분이야. 그런데 지금 내 은인이 돈 때문에 수술을 못 받는다고? 말이 되냐? 태주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 이태준이야. 지금 중앙병원 간담도외과 정민호 교수 있지? 내 친구 수술비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응, 850만 원. 바로 처리해줘. 10분 안에. 태준아,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영수가 황급히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김영수. 태준이 영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인지 알아? 50억은 넘어. 그런데 너 없었으면 그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나는 진작에 베트남 땅에 묻혔을 거야. 850만 원? 이건 당연한 거야. 내 목숨값의 10,000분의 1도 안 돼. 태주는 다시 몇 통의 전화를 더 걸었습니다. 병원 원무과 담당 교수, 수술실 스케줄 담당자까지. 정확히 8분 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다 됐다. 내일 오전 9시에 수술 들어가면 돼. 입원비, 수술비, 회복비까지 다 처리했어.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아, 정말 고맙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긴 뭘 갚아? 내가 평생 너한테 빚진 채로 살았는데. 이제야 조금 갚는 거야. 태준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 이제 병원 카페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50년 동안 못한 얘기 많잖아. 병원 1층 카페 30분 후.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담긴 종이컵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태준의 질문에 영수는 50년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 택시 운전을 시작한 것,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것,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혼자 아들을 키운 40년의 세월. 태주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하나 있어. 35살이야. 결혼해서 손자도 있고. 그럼 가족이 있네. 다행이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영수야, 가족들은 뭐 하고 있어? 아들이 병원에 안 와? 태준의 질문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수술비를 거절당한 것, 크루즈 파티 사진, 7천만 원짜리 장인 잔치. 태준아, 영수는 결국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850만 원을 거절한 아들의 이야기를, 다음 날 7천만 원짜리 잔치를 연 이야기를,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던 차가운 말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잠깐만. 7천만 원짜리 잔치를 해주면서 아버지 수술비 850만 원은 없다고 했다고? 그래. 이런 개자식들이 어딨어? 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그건 그렇고 영수야. 혹시 재산은 좀 있어? 땅이나 집 같은 거. 재산이라고 할 게 뭐 있나? 현금은 통장에 30만 원 남았고 집은 전세야. 아들 결혼시킬 때 다 써버렸어. 땅은? 땅이 하나 있긴 해.
시골에 4,000평 정도.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값어치가 없어. 순간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어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왜? 태준의 얼굴이 번쩍였습니다.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돼? 영수가 주소를 말하자 태준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의원님? 나 이태준입니다. 혹시 다음 달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목록 아시죠? 네, 맞습니다. 경기 파주 탄현면도 포함됩니까? 네. 정말요? 전화를 끄는 태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대박 났다. 무슨 소리야? 그 땅 다음 달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돼. 정부에서 GTX 연장선 신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극소수만 아는 정보야. 영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땅값이 최소 평당 500만 원은 될 거야. 4,000평이면. 태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0억이야, 영수야. 너 지금 200억짜리 땅 주인이야. 영수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850만 원이 없어서 죽음을 각오했는데 이제 200억이 생긴다니. 근데 영수야.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질문에 영수는 아찔했습니다. 850만 원도 주지 않던 아들이 200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달려올 거야. 그럼 그 땅 지켜야지. 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자식한테 줄 이유 있어?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수야, 정신 차려. 그 자식들이 너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어? 너는 그냥 ATM 기계야. 돈 뽑는 기계. 지금은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거고 200억 있다는 걸 알면 목줄 채워서라도 붙잡으려 할 거야. 태준의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김영수의 집.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영수는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인은 완전한 회복을 위해 1달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태준은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사과를 깎아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반면 아들 재훈과 며느리 미연은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미 기대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 퇴원 후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예요. 현관 밖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아버지, 어머,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재훈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미연은 양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을 것 같아서 반찬이랑 음식 준비해 왔어요. 괜찮다. 대충 먹을 게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 수술하셨는데 몸조리 제대로 하셔야죠. 미연은 부엌으로 가서 부산하게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삼계탕, 나물, 과일, 영양제까지. 아버지, 물 드세요. 미연이 물잔을 가져다 주려고 거실 테이블로 왔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영수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문자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태준.
영수야, 확정됐다. 다음 달 18일 국토부 공식 발표. 평당 500만 원은 기본이고 위치 보니까 600만 원도 가능하다더라. 4,000평이면 최소 200억, 최대 240억. 축하한다. 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억? 240억? 4,000평? 평당 600만 원?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미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문자를 받구나. 물을 받는 동안 미연은 재빨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잠깐. 미연이 재훈의 팔을 잡아당기며 부엌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200억이야. 아버지 땅이 200억이래. 뭐라고? 재훈이 너무 놀라서 큰 소리를 낼 뻔했지만 미연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버지 핸드폰에 문자 왔어. 그 변호사가 보낸 거야. 평당 600만 원, 4,000평이니까 240억까지도 가능하대. 다음 달에 국토부 공식 발표 있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40억. 자신들의 5억 빚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습니다. 확실해? 100%? 문자에 다 적혀 있었어. 다음 달 18일 국토부 발표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밥 다 됐어요. 그날 저녁 재훈과 미연은 극진하게 영수를 모셨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몸에 좋아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혈압약은 드셨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영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재훈과 미연은 매일같이 영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점심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때요? 혈압 재볼까요? 제가 혈압계 새로 샀어요.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나가드릴게요. 아버지, 이거 건강식품인데 하루에 3번 드세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뉘우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영수의 침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재훈과 미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둘은 영수가 잠든 줄 알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한테 땅 얘기 언제 꺼낼 거야? 미연의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조금만 더? 나 지금 대출금 연체 3개월째야. 독촉장이 벌써 5장이나 왔어. 신용등급 떨어지기 직전이야. 나도 코인 빚 때문에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해.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다음 달 18일 발표되면 땅값 폭등할 거잖아. 그 전에 상속받아서 팔아야 한다고.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내일 슬슬 얘기 꺼내볼게. 외아들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다 받는 거지. 그렇긴 한데. 그 변호사 친구가 문제야. 아버지한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더 빨리 해야지. 변호사가 이상한 말하기 전에. 침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영수는 이태준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그냥 ATM 기계야. 다음 날 저녁. 아버지, 저녁 맛있으셨어요? 재훈이 식사를 마친 후 넌지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시골에 있는 땅 말인데요. 영수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미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고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감정평가 같은 것도 받아보셨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지? 아니, 그냥 아버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려고. 개발 제한 구역인데 무슨 관리? 아, 그래도 요즘 규제가 풀리는 곳도 많다던데.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영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다. 잘 모르겠네. 영수가 시치미를 떼자 재훈과 미연은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3일 후, 재훈과 미연은 더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니까 이 집 정리하시고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작지만 깨끗한 오피스텔도 많아요. 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땅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봤어요. 생전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영수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아들 아닙니까? 어차피 제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내가 상속받을 거라고 누가 그러던. 영수의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에 재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너희는 내가 수술비 850만 원 때문에 죽어가는데도 전화를 끊었어. 그런데 지금 와서 200억짜리 땅 얘기를 하는 거야? 재훈과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 휴대폰 문자 몰래 봤지? 미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오해세요. 저희는 정말. 그만하거라.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라. 너희가 왜 매일 여기 오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아버지, 당장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재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땅 저 줄 거죠? 저 외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어차피 제 거예요. 재훈아. 미연이 재훈의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빚 때문에 죽겠는데 아버지는 200억을 혼자 갖고 계실 거예요? 영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나가거라. 오늘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가라고 했다. 영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재훈과 미연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이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내 말이 맞았어. 저것들은 날 아버지로 보지 않아. 알고 있었어, 영수야. 내일 내가 갈게. 이제 법적으로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해. 전화를 끊은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아버지 노릇은 여기까지다. 일주일 후 김영수의 집. 영수는 이태준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익신탁으로 출연하는 서류에 서명했고 영상 공증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해. 누구도 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태준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당연한 거야. 근데 조심해. 저것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태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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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영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재훈과 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상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미연의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또 왔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얘기 없다. 돌아가거라. 영수가 문을 닫으려 하자 재훈이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죽게 생겼어요. 미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700만 원이에요. 이번 달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영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관 있죠. 저희 이렇게 된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재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할 때 집 한 채 사주신다고 해놓고 전세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돈 대출받은 거예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8천만 원을 줬는데 8천만 원으로 뭘 해요?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 돈 갖고 장사한다고 시작했다가 다 날렸어요. 다 아버지 책임이에요. 재훈아, 정신 차려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신 차리긴요. 아버지는 200억을 갖고 계시면서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죽게 생겼는데 그게 말이 돼요? 미연도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아버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영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 재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생전 증여를 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됐다. 나가라. 아버지. 재훈이 영수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제발요. 땅의 절반만이라도 100억만 주세요. 그럼 저희 살 수 있어요. 손 놔라. 영수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재훈의 힘이 더 셌습니다. 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미연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포괄 위임장, 인감증명서, 토지 등기 이전 동의서. 여기요. 여기 5군데만 서명하시면 끝나요. 미연이 서류를 영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싫다고 했다. 영수가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 재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밤잠을 설치며 쌓인 스트레스,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 떨어져가는 신용등급, 그리고 눈앞에 있는 200억.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어차피 제가 받을 거잖아요. 재훈이 영수의 양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라고요. 재훈아, 손 놔.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요. 도장 찍으시면 안 아파요. 미연도 옆에서 영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우리 이대로 죽게 생겼어요. 나라. 영수가 몸부림쳤습니다. 실랑이 끝에 영수의 발이 바닥의 서리를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균형을 잃은 영수의 몸이 옆으로 쏠렸고 영수의 옆구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으윽! 영수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금 수술한 부위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재훈과 미연은 놀란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옆구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연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러시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도장만 찍으시라고. 영수는 고통 속에서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다쳤는데도 여전히 도장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영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구나. 영수 씨, 괜찮으세요? 방금 큰 소리 들렸는데. 옆집 박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훈과 미연은 동시에 현관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박정숙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영수, 흩어진 서류들, 깨진 찻잔. 어머나, 지금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정숙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110이죠? 여기 서초동 한신 아파트인데요. 지금 노인분이 쓰러지신 것 같아요. 큰 소리도 났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기,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미연은 황급히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여보, 어떡해? 경찰 온대. 나도 몰라. 어떡하지? 우웅, 우웅.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두 사람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연아, 우리 그냥 가자. 빨리. 가면 더 이상해 보이잖아. 그럼 어떡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영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구리를 붙잡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영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희와 나는 오늘로 끝이야. 아버지, 저희는. 입 닥쳐라. 영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재훈과 미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무서웠지만 지금 더 무서운 것은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200억을 받기는커녕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 열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기대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40년의 아버지 노릇, 모든 희생과 헌신,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후련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속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쿠드득.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태준이 단정한 정장을 고쳐 입으며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영수야.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훈과 미연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경찰관님들, 제가 이분의 법률 대리인 이태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재산 탈취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노인학대 및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재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영수의 거실 같은 날 밤 9시.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찰관이 재훈과 미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박재훈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연이에요. 근데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냐고요? 이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보시죠. 30분 전부터 이 집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영수의 어깨를 붙잡고 흔드는 장면, 미연이 영수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 영수가 균형을 잃고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는 장면, 그리고 쓰러진 영수에게 도장만 찍으시라고라고 말하는 미연의 모습,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주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들을 보십시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포괄 위임장, 토지 등기 이전 동의서, 인감증명서. 이것들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해 온 것들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미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냥 뭡니까?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미연의 목소리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영수의 목소리 너희들. 지금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냐? 창문 너머에서 녹음한 옆집 정숙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재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증거 수집이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태준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김영수 씨는 일주일 전 급성 간부전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회복 기간 중 외부 충격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수의 진단서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 타박 시 내부 출혈 위험, 절대 안정 필요. 오늘 이 두 사람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 부위를 다시 다쳤습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중상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수는 옆구리를 붙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아픕니다. 119 부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연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잘못했다고요. 미연은 무릎을 꿇고 영수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한 번만요.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재훈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빚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발. 영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 예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건 한 번이 아니었어. 영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는 크루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 아버지, 85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뻔했을 때 너희는 7천만 원짜리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영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쳤는데도 도장 타령을 했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노릇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느냐? 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지만 꼿꼿이 섰습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버지, 재훈이 영수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고소만 안 하시면 다시는 안 찾아올게요. 그래,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영수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고소 진행해줘. 알았어. 태준은 경찰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고소장과 증거자료 일체입니다. 혐의는 노인학대, 폭행, 재물손괴, 협박, 그리고 중상의 미수입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박재훈 씨, 최미연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지금 잡혀가면 끝이에요. 신용불량자의 전과자까지 되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죠. 태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동행 요청입니다만 거부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재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재훈은 끝까지 영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미연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발.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영수와 태준, 그리고 한 명의 경찰관만 남았습니다. 119 곧 도착합니다.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나가고 드디어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옆구리의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괜찮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영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준아, 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야,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태준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일주일 전에 현관 CCTV 설치해 둔 게, 그게 내가 한 거였어? 응. 혹시나 해서 저것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을 저것들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이제 아들이 아니지.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습니다. 119 왔다. 가자. 태준이 영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영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깨진 찻잔, 엎어진 테이블, 40년 아버지 노릇의 자네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이 집에. 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태준이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그 소리와 함께 영수의 과거도 함께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재훈과 미연은 노인학대, 폭행, 협박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보석금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전세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0억을 꿈꿨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빚과 전과 기록뿐이었습니다. 한편 영수는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태준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을 떠날 거야. 어디로? 고향으로. 경기도 파주. 좋은 선택이야. 그리고 그 땅. 영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200억, 아니 240억이 될 수도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했어. 태주는 조용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다 기부할 거야. 정말? 응. 나처럼 수술비 없어서 고통받는 노인들, 치료비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쓸 거야. 영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공익재단 설립 도와줄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50년 전 전쟁터에서 맺은 인연. 그 인연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경기도 파주시. 여기가 마음에 드네. 김영수는 작은 전원주택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뒤로는 낮은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온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햇볕도 잘 들고. 이태준이 집 구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 바로 계약하자. 영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서울의 집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이 전원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나저나 재판은 어떻게 됐어?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심에서 재훈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연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어. 노인학대 인정됐고. 그래. 영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미안한 거야? 태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미안한 건 아니고. 그냥, 영수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것들이 자초한 일이야. 알아. 머리로는 알아.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40년을 키운 자식인데 가슴이 아직은. 시간이 약이야. 태준이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보다 다음 주에 국토부 공식 발표 나온다. 그럼 땅값이 확정될 거야. 응. 재단 설립 서류는 다 준비됐고 완벽해. 발표 나오는 즉시 토지 평가받고 바로 공익신탁 처리할 거야. 고맙다, 태준아. 그만해.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자. 일주일 후 영수는 새 집에서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벽 5시 오랜 습관대로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대를 잡으러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 상추와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한쪽에는 어린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잘 자라거라. 너는 욕심도 다툼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만 크면 된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40년간 택시 핸들을 잡으며 굳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나야. 오늘 국토부 발표 났다.
태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당 얼마래? 580만 원. 4,000평이니까 232억이야. 232억?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야, 거기 있어? 응, 있어. 놀랐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 GTX 연장 노선이 확정되면서 더 올랐대. 그래. 내일 감정평가 나오면 바로 재단으로 넘길 거야. 서류 준비 다 됐어? 응, 다 됐어. 전화를 끊고 영수는 텃밭에 주저앉았습니다. 232억.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욕심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2주 후 서울 법무법인.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태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영수 앞에 놓았습니다. 김영수 공익신탁재단 설립 계약서입니다. 토지 4,000평, 평가액 232억 원을 전액 출연하시는 거죠? 그래. 영수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세요? 이거 한번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 없어. 영수는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재단 운영 방침도 확정하셔야 합니다. 태준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수술비 없는 노인 의료비 지원. 둘째, 치료비 없는 소아암 환자 지원. 셋째,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좋아. 그대로 하자. 매년 수익금의 95%를 집행하고 5%는 재단 운영비로 쓰기로 했습니다. 완벽해. 모든 서류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주부터 첫 지원금 집행 들어간다. 벌써 신청자가 50명 넘게 들어왔어. 진짜? 응. 85세 할머니가 심장 수술비 없어서 순서 기다리고 있었대. 이번에 지원받아서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간다고 했어.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7살 백혈병 하나도 있어. 부모가 일용직 노동자인데 치료비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있었대. 이번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850만 원 때문에 겪었던 그 절망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울지 마, 이 양반아. 좋은 일 하는데 왜 울어? 태준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무슨 소리야? 내 돈이잖아.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50년 전에도 날 살려줬고 지금도 날 살려주고 있어. 두 전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개월 후 파주 전원주택. 가을이었습니다. 영수의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도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김영수 선생님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은혜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선생님 재단 덕분에 수술 받으셨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심장 수술이요. 3년 동안 순서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재단에서 전액 지원해 주셔서 아, 그러셨구나. 영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술 잘 되셨어요? 네,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은 집에서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성이 여자아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외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가 꼭 인사드리라고 하셔서 여자아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 네. 모녀가 돌아간 후 영수는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230이요. 그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 할머니가 손주들과 함께 웃고 있고 한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년 후 가을, 김영수의 텃밭은 이제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호박, 계절마다 다른 작물들이 자랐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감나무에는 주먹만 한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네. 영수는 감을 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79세. 예전보다 허리는 더 굽었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영수야. 이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좋은 소식 들고 왔어.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자, 이거 봐.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영수 공익신탁재단 1년 결산 보고서야. 뭐가 어떻게 됐는데? 총 127명한테 의료비 지원했어. 수술비, 치료비, 약값. 총 집행액이 18억 원. 18억. 그 중에 노인이 89명, 아동이 38명이야. 모두 내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어. 영수는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87세 백내장 수술, 이준호 9세 소아암 치료, 박영희 81세 인공관절 수술, 최서연 12세 심장 수술, 127개의 이름, 127개의 삶, 127개의 가족. 그리고 말이야. 태준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감사 편지가 왔어. 이거 내가 직접 읽어봐.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김영수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 덕분에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초등학교 4학년 민지입니다. 할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그런데 선생님이 할머니 수술비를 도와주셔서 할머니가 건강해지셨어요. 이제 할머니랑 매일 학교 앞까지 같이 걸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커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이민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동그란 물방울 자국이 생겼습니다. 야, 또 우냐? 이런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안 울어? 태준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단 쪽에서 내 이름으로 상 주겠다는데. 싫어.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 알았어. 거절할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이 돌아간 후 영수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감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을 쓸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박재훈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전화했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침묵했습니다. 저,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받아서 요양원에서 일했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계시는 분들, 아프신데 돌봐줄 사람 없는 분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재훈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못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 영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격 없어. 네. 하지만 영수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저녁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원망은 안 한다. 이제는 아버지, 너도 내 인생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테니까. 아버지, 제가 연락은 하지 마라.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부디 건강하시길. 너도.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여보,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이제는 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훈이한테서 전화 왔어. 미안하다고 하더라. 별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이제 원망하지 않아.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거지, 뭐.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232억을 다 기부했어. 너 화나지 않지?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127명한테 도움을 줬대. 127명이야. 우리 돈으로 127명이 건강해졌어. 영수는 웃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줬으면 술값으로 다 날렸을 텐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마당의 감나무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감이 열릴 거야.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김영수는 84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파주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공익신탁재단은 5년간 총 783명을 도왔습니다. 노인 의료비, 소아암 치료비, 독거노인 생활비. 재단의 소문은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영수는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이제 훨씬 더 크게 자랐습니다. 참 편하다.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놀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도 저렇게 웃으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웃을 수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고 노랗고 보라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답구나.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영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영수는 2030년 가을 84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재혼과 미연도 조용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127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총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수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5년을 더 사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건강해졌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영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김영수 1946년 2030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희망이었던 사람. 묘지 옆에는 작은 감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영수의 집 마당에서 가져온 나무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그 나무에 주렁주렁 감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감은 재단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집니다. 영수의 따뜻함은 그렇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때로는 혈육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김영수는 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783명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